왜 체코 공항에서는 한국인만 특별 대우를 받을까요? 미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오직 한국인만 말입니다. 그 비밀은 30년 전 한 그룹의 한국 기업인들이 체코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보여준 선택에 있었습니다. 체면과 의리, 그리고 끝까지 지킨 약속.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르타 노이만입니다. 20년 넘게 중동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독일계 체코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런던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입국 심사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 전용줄, 외국인 전용줄,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자동 게이트. 저는 기자의 습관대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든 중년 남성이 외국인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권을 든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든 50대 남성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자동 게이트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영어를 잘못 읽었거나 자동 게이트의 용도를 오해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성은 망설임 없이 여권을 스캐너에 댔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그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저는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12초였습니다. 여권을 꺼내고 스캔하고 통과하기까지 정확히 12초.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여권이었을까요? 혹시 체코 여권이나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여권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빨간색 표지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분 뒤 또 다른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주저하지 않고 자동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캔, 초록불, 통과. 이번엔 11초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쉥겐 협정 지역입니다. 자동 게이트는 보통 유럽연합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론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고 특별한 협정이 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인은 일반 줄에 섰습니다. 태국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일본인조차 외국인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기 집 문을 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동 게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제 다음 취재 주제가 되었습니다. 12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누리는 이 특별한 대우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인들만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 명찰에는 토마시 노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권을 받아들고 평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박지 등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한국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대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토마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신뢰 구축 협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망설이는 태도에서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증명된 사람들이라는 그의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의미였죠.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업무상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토마시는 이 규정이 자신이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15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경부터라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자신도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해의 배경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토마시의 아버지가 오스트라바 철강 공장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라바는 체코 동북부의 공업 도시로 구 공산주의 시절 체코슬로바키아의 중공업 중심지였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90년대 초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한국 사람들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독, 오스트리아, 심지어 미국 투자자들까지 모두 철수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는 증언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체코 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게 만든 배경이었습니다. 토마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나라이지만 계산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손익을 따져보고 움직인다는 의미였죠. 반면 한국은 사람을 먼저 보고 손익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만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태도도 함께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죠. 토마시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토마시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이미 증명된 사람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사람을 먼저 본다.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라바 철강 공장 이야기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90년대 초반 체제 전환의 혼란기에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모습. 그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니요. 그날 밤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경제 협력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체코 외교부와 경제부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공식 자료들은 대부분 투자 규모와 교역량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같은 시기에 체코에 진출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90년대 체코 경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벨벳 혁명 이후 급격한 시장 개방, 국영 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통신, 금융, 소매업 같은 서비스업 중심이었죠. 반면 제조업, 특히 중공업 분야는 상당히 오랫동안 외면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낡은 설비, 비효율적인 시스템, 불확실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노동 분쟁도 빈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포스코, LG, 대우 등 주요 기업들이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 분야에 과감하게 진출했더군요. 그것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본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교육,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었어요.
오스트라바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이 도시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철강의 심장부로 불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체제 전환 이후 대부분의 철강 관련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어요. 바로 이때 한국의 포스코가 현지 철강 회사와 합작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모험적인 결정이었죠. 다른 외국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뛰어든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자본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아마도 그들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오스트라바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토마시 아버지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저를 30년 전 체코의 격동기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오스트라바행 기차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프라하에서 동북쪽으로 350km, 약 3시간 반의 여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33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상해봤습니다. 1999년 11월, 벨벳 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물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휩쓸었습니다. 41년간 지속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자유는 왔지만 혼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구권에서도 제법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핵심 공급처 역할을 했죠. 오스트라바의 철강 단지, 풀젠의 기계공업, 브루노의 군수산업 등이 국가 경제의 중추였어요. 하지만 체제 전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사라졌고 계획 경제 시스템도 무너졌어요. 국영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칠라프 클라우스 재무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충격요법이었죠. 가격 자유화, 무역 자유화, 대규모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나 폴크스바겐, 프랑스의 르노, 오스트리아의 주요 은행들이 체코 시장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분야는 통신과 금융이었습니다. 체코텔레콤, 체스카 스포르지텔라 체코저축은행 등 수익성이 보장된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었죠. 소매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스코,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진출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특히 중공업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낡은 설비, 비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과도한 고용 인원, 환경 오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거든요. 게다가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2년 여름, 오스트라바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어요. 그 같은 해 가을에는 풀젠 기계공들도 공장 폐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심했죠. 서구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정치적 리스크,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공업 분야는 너무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접근도 비슷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 조사차 체코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소니가 브루노에 소규모 조립 공장을 세운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포스코가 1992년 가을 오스트라바 철강 회사와 첫 접촉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대우, LG, 현대 등이 줄지어 체코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투자 시점이었습니다. 1993년 초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는 정치적 격변기에도 투자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부문만 골라서 인수하려 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체 사업을 함께 고민했어요. 수익 부문과 비수익 부문을 패키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인력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어요. 과잉 인력 해고, 비핵심 부서 폐지 등이 주요 조건이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문화적 접근도 달랐어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진을 통해 현지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지 직원들의 의견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십을 중시했습니다. 체코 측 경영진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만들었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통역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내 투자 회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을 세웠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였죠. 낙후된 산업 기반을 단기간에 현대화했던 경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이 체코에서도 유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체코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었어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의 시장을 찾고 있었거든요. 체코는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문화적 유사성도 한몫했습니다. 체코인들의 근면성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한국인들과 닮아 있었어요. 또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험도 공통분모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우선시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사람과 관계를 먼저 고려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는 곧 결과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중반 체코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현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오스트라바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역사 건물 자체가 산업도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19세기 말 건설된 이 역사는 한때 철강 운송의 중심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90년대 초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말이에요. 60대로 보이는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게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밀로시 코바르체크 씨는 66살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오스트라바 철강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의 포스코가 합작 투자를 했던 그 공장에서 말입니다. 밀로시 씨의 기억 속에서 1993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모라바강이 범람하면서 오스트라바 일대가 큰 홍수 피해를 입었거든요. 공장 부지 일부가 침수되고 원료 저장소와 완제품 창고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오스트라바에는 여러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의 보슬러 강관회사, 독일의 만네스만,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 등이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대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오스트리아 회사의 경영진이 비엔나로 철수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어요. 독일 회사 관계자들도 프랑크푸르트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거쳐 현지 사무소를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 포스코의 현지 법인장 김철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홍수 첫날부터 장화를 신고 침수된 공장을 직접 점검했어요. 본사에 상황 보고를 하면서도 철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직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김 법인장을 포함해 5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코 직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밀로시 씨는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법인장이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진흙을 퍼내는 모습, 한국에서 급히 공수해온 펌프와 건조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복구 작업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 회사는 본국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반면 포스코는 추가 인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기술진까지 파견해서 설비 개선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체코 직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를 몸소 보여준 셈이었거든요. 밀로시 씨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당시 오스트라바 시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야로슬라프 노보트니 씨였어요. 그는 90년대 중반 시청의 경제개발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노보트니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9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2달간 파업을 벌인 것이었죠. 파업 초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상황 악화를 우려해 투자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철수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우, LG 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파업을 단순한 노사 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겪는 진통으로 이해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법적 대응이나 정부 압력을 통해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직접 대화를 시도했어요. 대우의 현지 법인장이었던 박영수 씨는 파업 지도부와 수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그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함께 장기 고용 보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체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체코 측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보트니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말이에요. 1997년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체코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때도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즉각 비용 절감에 나섰어요. 인력 감축, 투자 연기, 일부 사업장 폐쇄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심지어 일부 기업은 체코에서 완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또 한 번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본사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체코 법인의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사들이 포기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기도 했어요. LG는 더 나아가 이 시기를 현지 인력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 틈을 타서 체코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한 것이었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였습니다. 이런 선택들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 문화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끈끈해지는 관계 중시 문화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회복 이후를 내다봤어요. 그때 누가 함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1998년 말부터 체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이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현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체코인들의 마음에 각인된 기억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진짜 파트너였는지를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한 밀로시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 신뢰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선택, 떠나지 않고 함께한 시간들. 그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체코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프라하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프라하로 돌아온 저는 체코 교통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날 사람은 페트르 호라크 전 교통부 차관이었어요. 그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체코의 교통정책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호라크 전 차관은 현재 71세로 은퇴 후에도 정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체코 한국 관계에 대해 잘 아는 관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죠. 그와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어떻게 공식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경험에 바탕한 자연스러운 정책 발전이었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 체코는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했어요. 쉥겐 협정에 맞춰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국가들을 신뢰 대상 국가로 분류할 것인가였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동으로 포함되었지만 제3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했어요. 경제 규모,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불법 체류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했습니다. 호라크 전 차관이 이 업무를 맡게 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내무부에서 출입국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각국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신뢰 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통계만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최우선 후보였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불법 체류나 범죄 관련 지표도 양호했어요. 하지만 실무진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스트라바, 풀젠, 브루노 등 지방 도시 출신 공무원들의 발언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체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신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건 통계가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축적된 신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풀젠 출신 공무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풀젠 기계공업에서 일했는데 1995년 대규모 구조조정 때 한국 기업 덕분에 실직을 면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인수 조건으로 대량 해고를 요구했지만 한국 기업은 재교육을 통한 직종 전환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브루노 출신 공무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처남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국 기업이 인수한 후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복리후생까지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죠. 호라크 전 차관은 이런 증언들을 단순한 개인적 경험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어요. 그는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정착률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았어요.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반면 다른 외국 기업들의 평균은 60% 수준이었어요. 고용 안정성도 뛰어났습니다. 한국 기업 사업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이었는데 이는 체코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이직률도 연 5%로
타 외국계 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사회적 기여 지표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장학금 지원, 문화행사 후원, 환경보호 활동 등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독일, 프랑스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때 한국 기업들은 단축 근무나 순환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호라크 전 차관은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을 신뢰국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는 EU 가입을 앞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선진국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제부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투자 규모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어요. 자칫 다른 주요 투자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체코 남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모라바강과 다뉴브강이 동시에 범람하면서 여러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도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체코 법인은 즉시 구호 물품을 지원했고 LG는 임시 대피소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현대자동차는 구조 작업에 필요한 차량들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수 복구가 장기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일자리 제공, 재건, 작업 참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체코 정부 고위층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미렉 토폴라넥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할 정도였어요. 호라크 전 차관은 이 시점을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경제적 수치보다는 사회적 기여와 장기적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지난 15년간 체코의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해왔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증거라는 것이었죠. 2007년 말 드디어 정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신뢰국가 지위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어요. 기술적 검토,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2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인들은 체코 공항에서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뢰 구축 파트너 협정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30년간 쌓인 신뢰의 결과물이었어요. 호라크 전 차관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기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체코인들의 기억은 긍정적이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 관점이었어요. 단기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죠. 둘째는 현지 중심 사고였습니다. 본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현지의 발전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끈끈해지는 관계, 그것이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특성들이 체코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결국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의 자동 게이트는 그런 신뢰의 상징이었던 셈이었어요. 호라크 전 차관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만이었을까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구의 주요 투자국들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체코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의 전직 국장을 만났습니다.
안나 슈바르츠 여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체코의 대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인물이었어요. 슈바르츠 전 국장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실제로 여러 국가들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고려 대상에 올랐던 나라였어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최상급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체코 진출 패턴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수익성이 확실한 분야에만 투자했어요.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생산 등 이미 검증된 사업 영역이었죠. 위험도가 높은 중공업이나 인프라 분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본국에서 파견된 관리자들이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했어요. 체코 직원들은 주로 실무진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고요. 슈바르츠 전 국장이 들려준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5년대 중반 한 일본 자동차 회사가 체코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일본 본사의 기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임금이 더 저렴한 슬로바키아로 공장을 옮겼죠.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체코 현지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되 대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체코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했고 현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기업들도 체코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단기적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는 부족했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현지 법인의 전략도 함께 변했어요. 이는 체코 측에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본사 주주들의 압력, 분기별 실적, 달성 압박 등으로 인해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미국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어요. 체코 현지 법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원 해고보다는 임금 삭감이나 단축 근무를 우선 고려했고 투자 중단보다는 투자 시기 조정을 선택했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문화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슈바르츠 전 국장은 한국 기업 문화의 독특함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체면 문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중도 포기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이는 서구의 합리적 계산과는 다른 접근이었죠. 둘째는 의리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를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의리의 관계로 인식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끈끈해지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정문화였습니다.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어요. 체코 직원들의 개인적 사정까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체코인들에게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럽 기업 문화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한국식 경영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관리자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작업자들과 대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손짓 발짓으로라도 소통하려 했어요. 또한 한국 관리자들은 현지 직원들의 가족 관계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해주고 가족이 아프면 병문안을 가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체코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바르츠 전 국장은 특별한 일화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2003년 여름
한국의 한 전자회사 사장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그는 현지 법인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체코 직원이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 사장은 즉석에서 회사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없고 회사 규정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순전히 인간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죠.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체코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한국 기업들도 실수나 시행착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문제 발생 시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면 한국 기업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규모로는 미국이나 독일에 못 미치고 기술력으로는 일본에 뒤질지 모르지만 신뢰도와 파트너십에서는 어떤 나라보다 앞섰던 것이죠. 프라하 공항의 자동 게이트는 바로 이런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라는 본래 기능을 넘어서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표현이 된 것이었어요. 체코인들은 이를 통해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12초의 편의 뒤에 숨어있는 30년의 이야기를 대부분 모른 채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고요. 체코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의 50대 이상 남성들에게 특별히 와 닿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세대적 경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현재 50대 이상의 한국 남성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몸소 겪었어요. 이런 경험은 1990년대 초 체코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체제 전환 이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체코인들의 심정을 한국의 50대 남성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한국의 50대 남성들은 직장에서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일했던 세대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동료에 대한 의리, 어려울 때 함께 버텨내는 끈기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어요. 이런 가치관이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행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체면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50대 남성들에게 체면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의 표현이었어요.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체면 문화의 발현이었습니다. 홍수나 파업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철수하지 않고 버틴 것,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약속을 지킨 것 등이 모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의리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50대 남성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계산적 손익보다 감정적 유대가 우선시되었어요.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행동도 이런 의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과 맺은 관계를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의리의 관계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끈끈하게 뭉쳤던 것입니다. 정문화는 더욱 독특한 한국적 특성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국의 50대 남성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안일까지 관심을 갖고 개인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바로 정입니다. 체코에서 한국 관리자들이 보여준 모습도 이런 정문화의 표현이었어요. 현지 직원들의 가족사까지 챙기고 개인적 어려움에 회사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 했던 것들이 모두 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50대 남성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요.
이런 성공 경험은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했습니다.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포기했던 중공업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든 것,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를 지속한 것 등이 모두 이런 도전 정신의 발현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치관의 승리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계산적 합리성보다 인간적 정을 앞세운 결과가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50대 남성들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이런 방식이 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효율성, 합리성,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체면이나 의리 같은 개념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체코에서의 사례는 이런 한국적 가치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프라하 공항의 자동 게이트는 바로 이런 가치관의 결실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신뢰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곳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순전히 인간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신뢰였어요. 한국의 50대 남성들이 이 이야기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국경을 넘어서도 통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체코인들이 한국인들을 기억하는 방식도 이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나 기술 수준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했던 기억, 진심으로 대해준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50대 남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진심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왔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삶의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프라하 공항의 12초는 이런 가치들의 집약체입니다. 체면, 의리, 정의라는 한국적 가치가 만들어낸 기적이자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체코 취재를 마치고 다시 프라하 공항에 섰습니다. 출발 로비에서 바라본 자동 게이트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승객들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그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50대 사업가, 60대 관광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이 편의가 왜 주어지는지 모른 채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기분이 어떤지 말이에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편리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자신만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VIP가 된 기분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과 체코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있는 것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가 알아낸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드렸습니다. 30년 전 체코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선택들, 홍수와 파업과 금융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가 바로 이 자동 게이트의 배경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편의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선물이네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의 자동 게이트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30년간 한국인들이 체코에서 보여준 행동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초 체코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나중에 공항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리라고 예상하고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머물렀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다했으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계산적 합리성보다는 인간적 정을 앞세웠고 체면과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체코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순수한 신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신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체코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30년간 쌓인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20대, 30대 체코 젊은이들도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90년대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는 진정한 신뢰의 특징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체코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한국과 체코의 경제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체코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협력의 바탕에 깔려있는 신뢰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도 체코 측은 한국 기업들을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미 증명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50대 이상 남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평생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체면, 의리, 정.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구식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서의 사례는 이런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이나 자본은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거든요. 프라하 공항의 자동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신뢰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체코에서 신뢰를 쌓은 한국인들처럼 지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도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도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현지와 함께 발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끝까지 함께 하느냐가 진정한 신뢰를 결정합니다. 제가 체코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했어요.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자동 게이트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1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12초 뒤에는 30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열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거이자 앞으로도 이어질 우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프라하 공항의 12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성공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진실한 선택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